채용 방식은 글로벌 기업들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채용 경험의 후보자로서 뭐 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채용 방식에. 상당히 다양한 방식이 있고 상당히 다양한 방식들이 또 섞여서 사용이 되기도 하죠. 가장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소셜미디어이고요. 소셜미디어에는 지금 링크드인이라는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를 모집을 하고 또 회사에 대해서 인플로이어 브랜딩 액티비티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픈된 포지션을 포스팅을 하고 이력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취업 시장에 있는 그 후보군이나 여러 스킬셋에 대한 이해, 회사로서 그런 인사이트를 갖는데도 이러한 플랫폼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플랫폼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레퍼럴 제도고요. 이 추천인 제도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본인의 지인,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회사를 잘 아는 상황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미스매치의 가능성이 상당히 적고요. 동시에 그 사람이 입사를 했을 때 또 인포멀하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퍼럴 제도는 아주 유용한 제도로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레퍼럴 보너스를 지급을 해서 직원들이, 물론 이 보너스가 너무 커서 본업보다 더 커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지인이나 아니면 혹은 이전 이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 중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채용을 하는 제도들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들이 있고요. 이 웹사이트에서 수시로 이제 이력서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포지션을 포스팅을 하고 그 포지션에 지원자들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지원을 했을 때에는 보통 ATS라고 하는 Applicant Tracking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또 이런 ATS를 통해서 지원자들이 인터뷰 과정에 초대가 되고 또 인터뷰 면접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아주 비용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원한다는 면에서는 또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점점 이 프라이버시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이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개인정보 해외 이전이라는 이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의 절차 등이 조금 유의해 보셔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여러 인터넷 잡 보드에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이나 모집 공고를 올리는 것이고요. 상당히 벌써 20년 이상 돼 있는 방식들이죠. 최근에 이제 그런 채용 서류를 반납을 해야 되는 의무가 법적으로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시대에 뒤떨어지죠. 요새 예전처럼 막 채용 서류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혹시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입사할 때는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요. 아마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마 요새 구직자들은 진짜 라떼는 말이야에 해당되는 일이 되겠죠.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아주 많은 지원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 렐러번트 하지 않은, 좀 맞지 않는 지원자들을 스크리닝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캠퍼스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에 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잡페어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이력서를 받기도 하고 기업 설명회를 학교에서 개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온라인으로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사원들을 뉴 그레주에이트를 채용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업들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이제 지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이 채용의 규모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신입의 공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공채 방식으로 대규모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각자의 방식으로 신입사원들의 채용을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또 앞으로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헤드헌팅은 뭐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방식이죠. 뭐 우리가 서치펌 혹은 헤드헌터라고 하는 뭐 그런 컨설턴트 전문가들이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풀이나 혹은 뭐 이 직접 어떤 회사에 연락을 하거나 또 마찬가지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분들도 똑같이 인터넷에 공고를 올려서 그 스크린의 역할을 대행을 하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은 소셜미디어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이 되었을 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서치 방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컨틴전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와 반대로 좀 뭐 시니어 레벨이나 임원 뭐 급을 서치를 할 때는 리테이너 피를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리테이너 방식은 이제 미리 선불을 지급을 해요. 그래서 선불을 받고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서치펌 헤드헌터가 책임지고 맞는 후보자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 우리가 리테이너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뭐 이런 서치펌들이 최근에는 사업의 부분들을 굉장히 다양화하면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시장에 지금 어떤 이 직무에 이 산업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뭐 주요 경쟁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소셜 미디어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리서치를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점점 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와 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분들이 이 헤드헌팅의 영역이 가질 수 있는 전문 영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마 외국계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이력서, 뭐 이런 지원 양식이라기보다는 뭐 CV를 내라, 레주메를 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실무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회사들에서 많이 쓰는 레주메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한 페이지 서머리, 이력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도 우리가 레주메라고 하고요. 이제 CV라는 건 뭐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뭐 경력 기술서라고 해서 보통 이제 몇 페이지가 되죠. 주로 어떤 뭐 이런 뭐 연구직을 뽑는다 이럴 때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세세한 성과와 이 성취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C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혼용을 해서 쓰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영문 이력서를 제출을 해라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좀 중간 정도로 저는 실무에서 보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세 페이지 정도 레주메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의 뭐 그런 경력과 주요 성과를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CV와 레주메는 뭐 기본적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서는 이제 우리가 인플로이어 브랜딩을 확립을 하고 어떤 이런 소싱이라고 하는 후보군을 만드는 이 단계가 끝나면 이 뭐 CV나 이력서의 뭐 레주메 형태로 지원서를 받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는 셀렉션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 기업들 이제 선발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하고 계신 뭐 회사, 직장에 입사를 하실 때 어떻게 평가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받으셨을 때 나의 역량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다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선발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뭐 저도 이제 사람들을 면접 인터뷰라고 하는 방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발표를 시켜보고, 여러 가지 어세스먼트 툴을 돌려보고, 센터를 운영을 해보고, 뭐 지난 20여 년간 상당히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뭐 보아왔지만, 여전히, 뭐 소위 얘기하는 반전? 이 사람은 내 생각했던 거, 내가 평가했던 거하고 다른 애라는 경험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아무리 도구가 발달을 해도 이 부분은 일정하게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이 각각의 이 셀렉션 방식들의 밸리디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효하게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할 수 있는가, 그 적중률을 표현을 한 겁니다. 1이면은 100%고요. 마이너스 1이면은 완전히 아닌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학점 같은 경우가 0.11 정도, 뭐, 그 다음에, 경력이 0.18 정도,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것은 work sample이라고 하는 실제 이 사람이 일을 시켜보는 것, 이 직무에서 필요한 일을 실제로 샘플링 해보는 것이 0.54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이 밸리디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보시면요. 인터뷰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죠. 두 가지가 있죠. 뭐 unstructured는 그냥 랜덤하게 어떤 질문들을 하는 거고 structured는 미리 구성되어 있는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 차이는 보이지만 그래도 뭐 인터뷰라는 방식은 다른 것들에 비하면 상당히 유의미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퍼스널리티, 인적성 검사들은 0.1, 0.1이면은 사실 뭐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0.26 정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여전히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지원자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떤 식으로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툴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실제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보는 게 아니라면 뭐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간의 투입과 그 다음에 후보자들이 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인터뷰, 특히 이제 잘 구성되어 있는 인터뷰가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인터뷰라는 면접이라는 형식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인터뷰는 여러 가지 또 방식과 접근 방식들이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인터뷰 방식들을 혼용하고 또 혹은 특정한 모델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있죠. 인터뷰를 앞에서 뭐 구분한 것처럼 스트럭처드와 언스트럭처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드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구성되어 있는 질문들을 하는가? 언스트럭처드는 사실 그런 질문 없이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들을 랜덤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일정하게 차이는 나죠. 일정하게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스트럭처 인터뷰라고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다만 이런 의지와 각오를 묻는 인터뷰 같은 경우는 사실 별 유효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맞는 대답을 요구하는 특히 질문들은 별 변별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비헤이비럴 인터뷰는 그 사람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행동을 앞으로도 반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챌린징한 업무를 할 때, 어려움에 어떤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받았을 때에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과거의 성공의 경험에 기대어서 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 사람의 미래의 행동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비헤이비어 인터뷰 중에 특히 우리 기업의 역량 모델에 맞춰서 질문을 하는 것을 컴피턴시 베이스 인터뷰라고 하고요. 실제 글로벌 기업들은 제가 경험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컴피턴시 베이스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인터뷰 방식을 HR, 이 채용을 하는 담당자와 그 다음에 이 또 하이어링 매니저와 모든 매니저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숙련된 이 훈련된 인터뷰와 그렇지 않은 인터뷰는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요. 훈련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역량적인 행동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기업에서 만약에 협력이 중요한 컴피턴시다라고 한다면 이 협력에 했던 과거의 경험과 행동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이 사람의 행동을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 방식으로는 그룹이나 패널이나 피쉬볼 어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또 관찰자들이 또 관찰을 하는 방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는 인터뷰는 장점이 시간적인 효율성을 좀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대1로 하는 인터뷰는 상당한 시간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인터뷰, 압박 인터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어려운
뭐 과제를 부과를 하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후보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관찰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인터뷰도 유효한데 언제 유효한가? 이 사람의 업무가 스트레스풀한 환경이라면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아무런 필요가 없겠죠. 큰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있어서 핵심은,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Candidate Experience죠. CRM이라고 할 때 이제 이 C가 커스터머가 캔디데이트이죠. 캔디데이트이 돌아서는 순간 컨슈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후보자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소셜 플랫폼의 발달로 그러한 나쁜 경험들이 쉽게 전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에 상당히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캔디데이트 익스피리언스를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글로벌리는 뭐 이런 캔디데이트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이제 전문 컨설팅 회사들도 있고요. 뭐 심지어 후보자가 인터뷰를 보러 왔을 때 동선까지도 뭐 고려를 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우리의 회사의 인플로이어 브랜딩과 EVP에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앞에서 그런 많은 기업들이 컴피턴시 베이스 인터뷰를 한다라고 할 때는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들은 이 스타 모델을 많이 씁니다. 이것들은 이제 질문을 할 때 있어서 첫 번째, 어떤 상황이셨나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맡으셨는지, 어떠한 태스크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거기서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본인이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어떤 환경,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과 동시에 협업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시츄에이션이죠. 그럼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좁혀 나가는 거를 프로빙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취조받는 느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구조화가 돼 있는 인터뷰는 후보자가 조금 그런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구나.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다 보면 사실 후보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이나 아니면은 뭐 거짓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이 하이어링 매니저와 그 다음에 HR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 채용에 있어서 이런 실패를 줄이고 맞는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인터뷰 질문을 하면 저희 팀이, 우리가 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러면 그 팀에서 본인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가, 그게 나의 역할이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질문을 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정말 거의 절반 이상은 이건 사실 저희 팀이 한 거고 저는 여기서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빙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터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평가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는 어땠나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됐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또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학습하였는지 질문을 하는 것이 보통 이 스타의 인터뷰의 방식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서 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뭐 3가지다. 그럼 이 3가지에 대해서 계속 이 스타의 모델을 가지고 질문을 해 나가서 점점 프로빙을 해 가고 이 사람의 역량의 레벨을 평가하는 것이 뭐 구조화된 인터뷰의 방법이고,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인터뷰를 하고 누가 결정을 하는가? 뭐 다국적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같죠. 이 키 스테이크홀더들은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하는 부서의 직접적인 관리자, 매니저의 일단 권한을 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팀원을 채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HR, 채용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통 이 하이어링 매니저의 하이라키, 이 리포팅 라인에 있는 차상위 매니저나 아니면 그쪽의 리더, 이 트라이앵글이 채용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 하이어링 매니저는 이 사람이 바로 와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HR의 역할은 그렇다면은 이분이 우리 회사에 와서 단지 이 직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얼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컬처럴리 얼마나 핏한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어링 매니저는 이 직무에 요구되는 테크니컬 스킬 컴피턴시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한다면, 이제 HR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의 표준화된 역량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글로벌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프랙티스입니다.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채용의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요, 우선 이해 관계자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합니다.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후보자들을 쭉 숏리스트된 후보자들을 랭킹을 두고 그 랭킹대로 오퍼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주요 이해 관계자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누구에게 먼저 오퍼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급여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정확한 이력 내용들을 취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오퍼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퍼를 준비할 때에는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마켓에서 사온 셀러리 데이터를 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속해져 있는 산업의 셀러리 서베이 데이터를 사오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급여 구조, 셀러리 스트럭처라고 하는 부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직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숙련된 사람들은 어느 레벨,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최고의 인재는 어느 정도다라는 이제 틀을 만들어 놓죠. 이런 셀러리 스트럭처 안에서 이 후보자의 그럼 인터뷰의 결과와 경력, 그리고 이런 이력 내용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전 직장에서보다 뭔가 상승 요인, 이 유인 요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이 패키지, 우리가 셀러리 레벨을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후보자들에게 오퍼를 하고 오퍼 레터를 드래프트해서 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후보자가 그것들 리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네고시에이션, 이런, 물론 이 협상이 스포츠 선수들이 연봉을 내고하는 것처럼 이런 내고는 아니겠지만, 일정 수준 나는 어느 정도를 더 원한다, 아니면은 나는 이직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수락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구두로 수락을 해도 이미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경우에는 컨틴전트 오퍼를 합니다. 컨틴전트 오퍼는, 이 오퍼는 당신이 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원하는 예를 들면 채용 검진이나 백그라운드 체크나 레퍼런스 체크를 통과를 해야지 확정이 됩니다. 라는 이제 조건부 오퍼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사인하게 되고 입사 서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잡 오퍼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매트릭스를 보는가? 여러 가지 제가 적어놨지만, 우선 코스트 퍼 하이어, 채용 건당 얼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죠. 그거는 채용에 들어가는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헤드헌팅 피, 광고비가 될 수도 있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인터넷 공고하는 데 드는 비용, 아니면은 뭔가 헤드헌터에 이 지급된 비용들의 총합과 그 다음에 그 기간 중에 이제 이 고용된 사람들의 머릿수, 그게 30명이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1,000만 원을 썼는데, 1,000만 원은 사실 굉장히 낮죠. 일반적으로 지금 글로벌리 채용에 들어가는 코스트 하이어가 3,000달러에서 4,000 USD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한 400만 원 정도 안팎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크루트먼트 코스트 레이시오는 그 보상 대비 채용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인가. 그리고 times to fill, times to hire, days to fill, days to hire, 여러 가지 말로 쓰는데요. 결혼이 생기거나 아니면 채용 결정이 되고 나서, 혹은 채용이 시작되고 나서 실제 이 사람이 채용이 돼서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오퍼를 억셉트 하기까지 걸린 시간,
이거는 이제 보통 채용팀의 퍼포먼스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짧아지면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서는 그런 공백이 줄어드는 것도 있죠. 이게 이제 길어진다면 그렇다면 특정 업무의 공백 기간이 좀 늘어나면서 그 부서의 어떤 업무에 혹은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이것들이 또 여러 가지 기업의 전반적인 인건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입퇴사가 많다면 이 타임스 오브 필이 길어지면은 기업의 원래 인건비보다 비용을 덜 집행하게 되는 경우도 되고, 혹은 이게 너무 짧아진다면 기업의 예상했던 인건비보다 그걸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기간의 퇴사율이나 그 다음에 리텐션 레이트 같은 부분들을 이제 주요한 채용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선 보고 있습니다.